저희 지금 그 제거 반응 진행이 되고 있죠. 엘리미네이션 반응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주로 E2 메커니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E2 메커니즘 같은 경우에는 원스텝 반응으로 진행되는 그런 메커니즘으로서 우리가 앞쪽 챕터에서 배웠던 치환 반응 중에서 SN2 반응이랑 좀 유사한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오늘 배울 그 E1 메커니즘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게 SN1 반응이랑 어떻게 보면 좀 유사하게 진행되는 그러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요 예시로 나와 있는데 참고로 여기는 이 C가 하나가 빠져야 맞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CH3 메틸 그룹이 3개 달려 있고 거기에 아이오딘이 달려 있는 이러한 화합물 이랑 그 다음에 H2 지금 뭐 특별히 여기선 구분을 하진 않았지만 이 H2가 베이스로 작용을 하는 그러한 반응이죠. 이렇게 베이스로 작용을 했을 때 제거 반응이 일어나서 알켄이 생성되는 이러한 반응의 예시를 봤을 때 일단은 키네틱스를 봤을 때 레이트는 이제 1차 속도 반응식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니몰레큘러 리액션이기 때문에 여기 숫자 뒤에 나와 있는 1이 그러한 영향을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SN1 리액션과 마찬가지로 2스텝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먼저 리빙 그룹이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파이 본드가 형성이 되는 그러한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메커니즘을 이 그림으로 화학식으로 이렇게 봤을 때 알켄 할라이드에 지금 아이오딘이 이렇게 달려있죠. 메틸 그룹이 3개가 지금 달려있는 형태고 이 탄소 하나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이 아이오딘이 먼저 빠져나가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빠져나가게 돼서 카보캐라이온 인터미디에이시 중간체가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약한 염기, 베이스로 작용을 하는 H2O가 여기에 수소를 이제 빼나가면서 엘리미네이션 반응이 종결되면서 이중 결합이 생성되는 이러한 형태가 E1 리액션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E2 리액션이랑 E1 리액션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E2 리액션 같은 경우에는 리빙 그룹이 떨어져 나가는 것과 그 다음에 베타 프로톤이 떨어져 나가는 게 여기 동시에 떨어져 나가는 거죠. 여기에 I가 떨어져 나가는 것, 아이오딘이 떨어져 나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셋 중에 한 군데에 있는 CH3 중에 이 하이드로젠이 그 다음에 떨어져 나갔죠.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떨어져 나가는 건 E1인데 동시에 떨어져 나가는 건 E2 리액션이다 라는 거. 이 두 개의 원 스텝 그리고 투 스텝 이러한 차이점이 있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이미 SN2랑 SN1 메커니즘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의 유사하게 흘러가요. 흘러가서 뭐 크게 뭐 추가적으로 뭐 설명할 거는 이 자체에서는 많지 않아요. 에너지 다이어그램을 보더라도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SN1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서 살펴볼 수가 있겠죠. SN1 반응에서도 카보캐라이온 인터미디에이시 생성이 됐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 원 반응에서도 카보캐라이온 인터미디에이시 생성이 돼요. 사실 정확히 이 첫 번째 이 절반으로 뚝 잘라서 보게 되면 이 앞쪽 반응은 E1 반응이랑 그 다음에 SN1 반응이 완전히 동일해요. 그래서 할라이드가 떨어져 나가고 카보캐라이온 인터미디에이시 생성되는 과정까지는 완전히 동일한데 여기에서 이제 치환 반응이 일어나면 어떠한 뉴클리어 파일이 여기에 공격을 해서 붙게 되면 치환 반응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뉴클리어 파일이 아니라 베이스가 있어서 하이드로젠을 하나 더 뺏어서 나가서 그 다음에 이중 결합이 생성되면 그러면 이원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총 두 가지의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가 슬로우 반응이기 때문에 리액션 rate determining 스텝이 이 첫 번째 스텝이 되는 거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했었던 SN1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알킬 할라이드에 붙어 있는 알킬 그룹의 영향을 보게 되면 E1과 SN1 같은 경우에는 동일해요. 왜냐하면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쪽에 나와 있는 이 카보캐라이온의 스테빌리티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 인터미디에이트의 스테빌리티가 너무 낮으면 생성이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에너지가 너무 높아서 생성이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알킬 그룹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자 밀도를 밀어주는 효과가 있어서 이 중심에 플러스 차지를 띠고 있는 카본이 안정화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체인 카보캐라이온의 안정도가 높아질수록 반응이 잘 진행되기 때문에 프라이머리보다는 세컨더리보다는 터셔리 알킬 할라이드가 이 원 반응이 반응 속도가 더 높아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E1 리액션 같은 경우에 베이스의 어떤 역할을 보게 되면 베이스가 센 게 더 잘 진행될지 약한 게 더 잘 진행될지를 살펴보게 되면 일단 결론적으로 E1 반응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보여줬듯이 약한 염기를 사용을 했을 때 E1 반응이 더 잘 진행이 돼요. H2O라든지 어떤 그 알코올류들 이런 것들 잘 진행이 되고 반면에 우리가 어제 배웠었던 E2 리액션 같은 경우에는 스트롱 베이스인 경우에 E2 리액션이 좀 더 잘 진행이 돼요. 그래서 OH-라든지 OR-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진행이 되고요. 왜냐하면 지금 E2 리액션 같은 경우에는 원 스텝 반응이죠. 그쵸? 그 다음에 E2 리액션 같은 경우에는 투 스텝 반응이에요. 그래서 원 스텝이냐 투 스텝이냐의 가장 큰 차이점을 보게 되면 카보캐라이온 인터미디에이트이 생성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인데 스트롱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반응성이 크다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반응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인터미디에이트이 중간에 생성되는 걸 기다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바로 진행이 빠르게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원 스텝으로 일어나는 E2 리액션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면에 베이스긴 베이스인데 약한 베이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응 베이스의 어떤 역할을 하긴 하지만 그렇게 급하진 않은 거예요. 안정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인터미디에이트이 생성이 돼서 카보캐라이온 인터미디에이트이 생성이 되죠. 엄청나게 반응성이 큰 인터미디에이트이 생성이 돼야지만 그때서 베이스의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려주는 거죠. 그만큼 여기에 있는 이 베이스들은 약하기 때문에 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원 반응에 좀 더 잘 적용이 되고 하는 그러한 특징들 비교를 해줄 수가 있죠. 사실 여기에서 이미 뒤에서 할 내용이 나와 있는데 E1 리액션과 E2 리액션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이 베이스예요. 강한 베이스를 사용을 하면 E2 리액션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약한 베이스를 사용을 하면 E1 리액션이 진행이 된다라는 거. 그쵸? 자, 그 다음에 E1 리액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제 E2 리액션 할 때도 레지오 셀렉티비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죠. 위치 선택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E1도 마찬가지로 엘리미네이션 반응에서 이 짜이체프 룰에 의한 그 위치 선택성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 아래쪽에 그림에서 보게 되면 여기 브로민이 여기 달려 있고 알파 카본이 있죠. 그 다음에 베타1, 베타2 동일하고 베타1 여기 두 개가 동일하고 그 다음에 베타2가 이렇게 달려 있죠. 이때 베타1에 만약에 엘리미네이션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A와 같은 이러한 프로덕트가 만들어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베타2에 위치한 여기 이 카본이죠. 이 카본에 위치한 하이드로젠이 3개가 있을 텐데 이 셋 중에 하나가 빠져나가면서 만들어지는 프로덕트는 B와 같은 이러한 프로덕트가 되겠죠. 그래서 따져봤을 때 이 A라는 이 컴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알켄 주변에, 이중결합 주변에 탄소가 3개가 치환되어 있는 3중 치환 알켄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B 같은 경우에는
이중결합 주변에 탄소가 두 개가 치환되어 있는 이중 치환 알켄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어제 얘기를 했듯이 치환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알켄 주변에 치환된 알킬 그룹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안정하기 때문에 A가 더 많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짜이제프룰 그리고 레지오 셀렉티비티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이 E1이냐 E2냐 메커니즘과는 좀 별개로 이 프로덕트가 어떤 게 더 안정하냐에 따라서 이제 메이저한 프로덕트랑 마이너한 프로덕트가 결정이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쭉 전반적으로 E1 메커니즘을 정리를 해보면 키네틱스는 first order reaction이고 그 다음에 메커니즘은 2스텝으로 진행이 되죠. 그 다음에 더 많은 치환 알킬 그룹이 치환됐을 경우에 반응이 더 빠르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약한 베이스 H2O나 ROH 같은 이러한 약한 베이스를 이용을 했을 때 E1 리액션이 진행이 되고요. 나머지는 뭐 크게 설명은 하진 않았지만 요약을 해보면 리빙 그룹이 좋을수록 반응이 잘 진행되는 건 이거는 당연한 얘기겠죠. 우리가 앞에서 E2 반응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했고요. 그 다음에 솔벤트 같은 경우에는 E2 리액션이랑은 별개로 폴라 프로틱 솔벤트 그러니까 이게 차이점이었죠. 그 앞에서 E2 반응을 할 때는 가리는 효과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에이프로틱 솔벤트를 사용을 했다면 여기에서는 그것과는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프로틱 솔벤트를 활용을 해도 되죠. 어차피 여기는 지금 사용하는 베이스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얘네들은 뉴트럴한 그런 베이스들이죠. 위크한 베이스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플러스 양이온들이 있더라 하더라도 방해하는 요소가 없어요. 크지 않아요. 반면에 우리가 앞에서 사용을 했었던 OH-와 같은 것들은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기 때문에 프로틱 솔벤트를 사용을 하면 주변에 많은 수의 이 프로톤들이 결합을 하려고 하겠죠. 그쵸? 그러면 E2 반응을 방해를 하기 때문에 사용이 되지 않는 거고 그래서 그러한 차이점이 있고요. 이 아래에 있는 거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E1 리액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얘기를 했듯이 2스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2스텝으로 이루어질 때 그때 first step 같은 경우에는 SN1 반응이랑 완전히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고요. 그래서 first step에 이 카보캐라이온 인터미디에이트이 만들어지는 것까지는 완전히 동일하고 차이점은 SN1 반응에서는 뉴클레어 파일이 존재를 해서 이 뉴클레어 파일이 카보캐라이온을 직접적으로 어택을 해서 치환이 일어나는 게 SN1 반응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E1 반응에서는 직접적으로 카보캐라이온을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베타 위치, 베타 카본에 있는 하이드로젠을 이 베이스가 공격을 하면서 뜯어내면서 이중 결합을 만들어내는 엘리미네이션 반응이 일어나는 게 이제 E1 반응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정도 차이가 있는 거고요. 화살표는 잘 보세요. 여기에 비공유 전자 쌍이 있는 곳에서 출발을 해서 이 카본으로 직접 공격을 하는 것. 그 다음에 베이스가 있는 경우에는 하이드로젠을 공격을 해서 얘를 뜯어오고 그 다음에 이 탄소와 하이드로젠 사이에 있는 이 결합에 있는 전자들이 이 카본과 카본 사이로 이동을 하는 거죠. 이 화살표들을 잘 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뉴클레어 파일과 그 다음에 베이스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비슷한 성질을 많이 가지고 있죠. 우리가 이전 챕터에서 뉴클레어 파일과 베이스에 대해서도 얘기를 비교를 했었는데 이 두 가지가 비슷한 그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은 보통 동시에 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뉴클레어 파일과 베이스라고 하는 게 딱 구분지어서 너는 뉴클레어 파일의 역할을 하지 말고 베이스의 역할만 해라. 혹은 너는 뉴클레어 파일의 역할을 하지 않고 베이스의 역할만 해라 라고 하는 그 두 가지가 서로 다르게 될 수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 SN1과 E1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요. 그래서 이 프로덕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가지가 함께 믹스처의 형태로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E1이랑 E2 반응을 서로 비교를 해 본다면 E1 반응과 E2 반응 중에 뭐가 좀 더 유용한 엘리미네이션 반응일까요? 이 둘 중에 아무래도 좀 더 유용한 건 E2 반응이 좀 더 유용하겠죠. 왜냐하면 반응을 진행을 시켰을 때 E2 반응 같은 경우에는 좀 순수한 어떤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는데, 알켄을 얻을 수가 있는데, E1 반응을 진행을 시키면 알켄과 그 다음에 치환된 물질 두 개가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보통은 E2 반응이 좀 더 유용하게 활용이 된다라는 점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E2 리액션, 다시 이제 E2 리액션으로 넘어갔는데, E2 리액션을 진행이 될 때 우리가 스테레오 케미스트리, 입체 화학도 좀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E2 리액션이 발생을 하려면 반드시 어떠한 평면 구조를 이루고 있어야 되는데, 어떠한 원소들이 평면 구조를 이루어야 되냐면 총 4개의 애톰들이 평면 구조를 이루고 있어야 돼요. 반응에 참여하는 원소들이 살펴보면 4개죠. 여기 지금 탄소 2개, 그 다음에 알파 카본에 달려있는 할로젠 엘리멘트 하나, 그 다음에 베타에 달려있는 수소 하나, 총 이렇게 4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E2 반응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원스텝 반응이죠. 그럴 때는 이 4개의 원소가 항상 한 평면 위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E2 반응이 진행되지 않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이 4개의 원소가 한 평면에 있을 수 있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2가지가 있고, 그랬을 때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신 페리플래너라고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안티 페리플래너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신 페리플래너라고 하는 거는 앞에는 뭐 특별히 한국말로 변형되는 건 없고 그냥 준 평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안티 준 평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준평면이라고 하는 얘기는 나머지 여기 지금 메칠 그룹이 달려있는 것들은 입체 구조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좀 제외를 시키고 나머지 애들만 봤을 때 평면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준평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딱 보면 알겠지만 이 할로젠 원소랑 그 다음에 베타에 있는 이 하이드로젠이 같은 방향에 오리엔트 되어 있는 거, 정렬이 되어 있는 걸 신 준평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쪽에 반대쪽 방향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 경우를 안티 페리플래너 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까지 쭉 우리가 많은 여러 가지 구조들을 스테레오 케미스트리를 살펴봤을 때 이 신 페리플래너랑 안티 페리플래너랑 이 두 개의 안정성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뭐가 더 안정성이 높을 것 같다라는 예측이 들어요. 이 둘을 비교를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신 플래너보다는 안티가 좀 더 안정할 거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어떤 쭉 경험상으로 봤을 때 스테이크 힌더런스나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좀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실제로도 그래요. 그래서 이 E2 반응, 제거 반응을 진행이 될 때는 보통은 이 안티 준평면, 이 지오메트리에서 이 E2 반응이 진행이 되게 돼요. 그래서 먼저 씬 형태로 보게 되면 베이스 같은 경우에 여기에 있는 이 하이드로젠을 공격을 하죠. 그래서 얘를 뜯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할로젠 원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떨어져 나가겠죠. 이게 원 스텝으로 진행이 되죠. 그런데 이 페리플래너한 어레인지먼트에서는 아무래도 이 베이스와 그 다음에 이 할로젠 원소 지금 자체는 뉴트럴하고 각각 뭐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뭐 그렇게 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자 밀도가 높은 두 가지의 요소들이죠. 전자 밀도가 둘 다 높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둘은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좋은 거겠죠. 안정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티 어레인지먼트를 봤을 때 베이스가 들어가는 위치, 공격하는 위치랑 그 다음에 이 할로젠 원소가 떨어져 나가는 이 공간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씬 어레인지먼트에서는 이 두 반응이 진행되지 않고 반드시 이 안티 페리플래너 어레인지먼트에서만 이 두 반응이 진행이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해 주세요. 그래서 그 추가적으로 이 안티한 그 지오메트리를 봤을 때 그냥 단순히 봤을 때는 뭐 이 앞에서 봤었던 애들은 여기 이 중간에 시그마 본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회전도 가능하고 해서 이 상태가 아니면은 여기에서 이제 회전을 해가지고 안티 형태로 회전을 해서 이 상태에서 진행을 하겠구나 라고 이렇게 쉽게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이중결합이 없는 상태에서 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전이 되지가 않죠. 회전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 경우를 한번 좀 고민을 해 보도록 하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할로젠 원소가 수소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퀴토리얼과 그 다음에 엑시얼 이 두 가지 그 어레인지먼트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부피가 큰 그러한 원소는 엑시얼 측면보다는 공간이 넓은 이퀴토리얼 측면으로 갔을 때 더 안정하다라고 우리가 이미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클로린이 이퀴토리얼로 갔을 때 더 안정하다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이퀴토리얼이 더 안정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를 했었던 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씬 준평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안티 준평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이 둘 중에 씬일 때는 이 두 반응이 진행되지 않고 안티일 때만 이 두 반응이 진행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게 지금 여기랑 어떤 상관이냐? 한번 이 주변에 지금 여기가 알파 카본의 위치죠, 그쵸? 알파 카본의 위치고 그 다음에 이 두 반응이 진행되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베타는 여기에 하나 있고 또 여기에 하나가 있죠. 이 두 가지 베타 카본이 있는데 동일하니까 뭐 어디든 상관이 없을 텐데 자, HH를 한번 두 개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다운 카본이죠. 다운 카본이니까 이 엑시얼 축에 있는 건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퀴토리얼 측면에 있는 거는 이쪽에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역시 마찬가지로 다운 카본이기 때문에 수소 하나 아래쪽 그 다음에 하나는 측면으로 이렇게 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보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탄소랑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클로린이랑 염소랑 그 다음에 한 평면에 있어야 되는데 일단 당연히 수직축에 있는 애들은 안티의 위치, 그러니까 일단은 평면의 위치에 있지가 않겠죠. 얘도 일단은 수평에 있는데 수직이니까 지우고 그러면 수평에 있는 두 가지 수소를 살펴봐도 그림 이렇게 그려놓긴 해서 그렇긴 한데 얘네들은 스태거드 폼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완전히 한 평면에 있는 게 아니라 약간 구부러져 있어요. 스태거드 폼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왜냐면 지금 얘가 체어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CL이랑 여기에 있는 이 H들 같이 이퀴토리얼 측면에 있긴 하지만 한 평면의 위치에 있진 않아요. 약간 꼬여져 있는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두 반응 자체가 진행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반면에 이쪽에 엑시얼 축으로 이제 나와 있는 이 경우를 살펴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알파 카본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베타 이렇게 있죠. 이때 각각의 수소들을 또 이제 살펴봤을 때 여기에는 업 카본이기 때문에 엑시얼 축인 거는 위쪽으로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수평으로 있는 게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업 카본이니까 마찬가지로 H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수평으로 있는 게 이렇게 있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이 CL이랑
평면을 이룬다고 하면 이퀴토리얼 측면에 수평축에 있는 애들은 일단은 제외를 시켜야겠죠. 그럼 얘네들을 한번 지워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살펴봤을 때 여기에 있는 이 클로린과 각각 베타의 위치에 있는 액시얼 축에 있는 이 하이드로젠들은 서로 한 평면에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안티인 것도 알 수가 있죠. 서로 반대쪽으로. 그래서 안티 준평면 형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E2 반응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이클릭 헥세인, 그러니까 사이클릭 구조에 있어서 물론 이퀴토리얼 이 할로젠 원소가 수평축에 있는 게 더 안정하긴 하지만 이게 더 안정하긴 하지만 E2 반응이 진행되려면 무조건 덜 안정한, 불안정한 이 액시얼 축을 형태로 변형이 되어야지만 E2 반응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걸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뭐 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방금 전에 사실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읽어보고 넘어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림으로 봤을 때 실제로 더 안정한 거는 이 클로린이 할로젠 원소가 수평축에 있는 게 더 안정하긴 하지만 E2 반응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게 플립이 일어나야 되고 플립이 일어나서 더 불안정한 상태가 됐을 때 그때 여기 나와 있는 이 할로젠 원소랑 그 다음에 수직축에 있는 이 수소들이 서로 안티 준평면에 위치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E2 반응의 결과물들이 생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를 하는 게 결국에는 이러한 그 컨포메이션 같은 것도 중요한 요소이다라는 걸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불안정한 상태일지라도 이 상태에서만 E2 반응이 진행이 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는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시스의 형태랑 있을 때랑 그 다음에 트랜스 형태에 있을 때 이 두 가지에서 E2 반응이 어떠한 프로덕트를 생성할 것인지를 결정을 할까를 고민을 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 이 시스 형태랑 트랜스 형태랑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한쪽은 지금 클로린이 달려있고 다른 한쪽은 지금 메틸 그룹이 이렇게 달려있죠. 이 둘 중에서 일단은 시스 형태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지금 여기는 둘 다 지금 같은 쪽에 달려있죠. 그러면은 클로린도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으니까 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메틸 그룹도 업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둘 다. 혹은 뭐 시스니까 둘 다 뒤집으면 다운이 될 수도 있어요. 뭐 그거는 뭐 크게 상관이 없고 어쨌든 이 두 개가 같은 방향으로 향해져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면 되고요. 우리가 이거 사실 앞에서 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이 아래쪽을 보게 되면 클로린 같은 경우에는 이퀴토리얼로 가 있죠. 수평축으로 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메틸 그룹 같은 경우에는 수직축으로 가 있죠. 시스 컨포메이션이기 때문에. 왜냐면 자 여기 이 탄소 보게 되면 지금 다운이죠. 그쵸? 그리고 이 위에서 클로린 같은 경우에는 업 위치에 있다 그랬죠. 다운과 업이 섞이게 되면 수평축으로 간다 그랬죠. 그래서 클로린은 지금 수평으로 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카본을 보게 되면 얘는 위쪽으로 올라와 있으니까 업 카본이죠. 근데 여기에 지금 메틸 그룹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스라서 업이기 때문에 업이죠. 그러면 따라서 얘는 액시얼, 업인 경우에 액시얼로 간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얘는 이퀴토리얼, 그 다음에 얘는 액시얼 축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플립이 일어나면 반대로 클로린 같은 경우에는 액시얼 축으로 가고 그 다음에 메틸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퀴토리얼 축으로 가게 되겠죠. 자, 이랬을 때 A가 있고 그 다음에 B가 있을 때 E2 리액션이 진행될 수 있는 거는 A랑 B 중에 어떤 것만 진행이 될 수 있어요? E2 리액션이 진행될 수 있는 건 이 B만 진행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E2 리액션이 진행이 되려면 할로젠 원소는 반드시 어디에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액시얼 축에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B만 진행이 가능하고요. 그랬을 때 이 B의 컨퍼메이션, 이 할로젠 원소가 수직축으로 있는 액시얼에 와 있을 때의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게 되면 이때 베타, 여기는 알파고 베타가 두 개가 있어요. 베타가 두 개가 있고 이때 이 베타 두 개는 다르기 때문에 베타 1, 베타 2라고 이렇게 좀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베타 1에 있는 하이드로젠을 HA라고 표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베타 2에 있는 수소를 HB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놓고요. 만약에 이 베타 1에 있는 수소가 빠져나갔다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Cl과 여기에 있는 H가 이제 빠져나가게 될 테고 이 사이에 이중 결합이 생성이 되겠죠. 그랬을 때 생성된 프로덕트, 이 두 반응의 프로덕트는 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베타2에 있는 수소가 빠져나갔다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이 클로린과 여기에 있는 이 수소가 빠져나가면서 이 알파와 베타2 사이에 이중 결합이 생성이 되겠죠. 그랬을 때의 생성물을 보게 되면 이러한 이 두 반응의 생성물이 형성이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랬을 때 어떠한 반응이 더 선호가 될 것인가? 물론 이 반응이 둘 다 진행이 되는 건 맞긴 하지만 어떤 게 더 선호가 될 것인가를 생각을 했을 때 그 결과물을 예측을 하는 건 우리가 어제 배웠었던 짜이체프 룰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이 두 개의 프로덕트를 펴서 그림을 다시 그려봤을 때, 스트럭처를 그려봤을 때 이중결합 주변에 탄소가 하나, 두 개. 그 다음에 여기는 이중결합 주변에 탄소가 총 3개가 있죠. 그러니까 더 많이 치환된 그러한 화합물은 이 아래쪽이 되겠죠. 그래서 이 위쪽에 있는 이중 치환된 알케는 마이너 프로덕트가 되는 거고 아래쪽에 있는 게 메이저 프로덕트가 되겠군요. 그래서 어떤 구조들을 통해서 어떤 게 메이저 프로덕트가 되고 마이너 프로덕트가 될지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 형태로 가볼게요. 트랜스는 아까 전에 했듯이 똑같이 해보면 둘 다 이퀴토리얼로 가거나 둘 다 엑시얼로 가게 되는 그러한 결과물이 나오게 돼요. 이건 직접 한번 해보세요. 업, 그 다음에 업, 그 다음에 다운 뭐 이런 것들을 다운 카본, 그 다음에 뭐 업 이런 것들을 쭉 다시 정리를 해보게 되면 분명히 업과 다운, 그 다음에 다운과 업 서로 겹치지 않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둘 다 수평축으로 가거나 둘 다 수직축으로 갈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랬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이 두 리액션이 진행되는 것을 살펴보면 이 할로젠 원소가 수평축에 있을 때는 이 두 리액션이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랬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 있는 이 형태만 이 두 리액션이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랬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 여기 지금 이 할로젠 원소가 붙어 있는 곳이 알파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베타를 봤을 때 여기 베타, 여기 베타 이렇게 두 개를 살펴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살펴보게 되면 자 준평면에 위치했을 때만 이 두 반응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지금 이 Cl 같은 경우에는 수직축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axial H인 경우에만 같이 이 두 반응이 진행될 수가 있어요. 일단 여기 베타 1, 베타 2 생각을 해봤을 때 베타 1에서는 수소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이퀴토리얼, 하나는 엑시얼. 근데 엑시얼에 있는 거랑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클로린이랑 서로 안티 준평면에 위치를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 두 반응이 진행이 가능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베타2에 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이 경우에 보니까 이퀴토리얼에 있는 애는 어차피 반응을 하지 못해요. 준평면을 형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준평면에 위치할 수 있는 그러한 치환기를 봤더니 여기에 지금 메틸 그룹이 달려있어요. 메틸 그룹이 달려있어서 여기에는 지금 수소가 없죠. 여기에 빠져나갈 수 있는 수소가 없어서 여기는 이 두 반응이 진행될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오로지 딱 한 가지의 수소만 이 두 반응이 진행될 수가 있고 그래서 프로덕트는 결국에 이 한 가지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스타팅 프로덕트에서 살펴보게 되면 여기에 메틸 그룹이 있었고 여기에 그다음 클로린이 있었죠. 이랬을 때 만약에 입체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E2 리액션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 그 다음에 여기가 베타가 되겠죠. 그랬을 때 나올 수 있는 게 여기 있는 이 한 가지랑 그 다음에 여기 메틸 그룹이 있고 이 사이에 생성되는 거. 이 두 가지가 생성이 가능하겠죠. 입체 구조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여기 베타 위치에 있는 수소가 빠져나가면 여기에 이중결합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지금 베타2 위치에 있는 여기에 있는 수소가 빠져나간다고 하면 여기에 이중결합이 생성될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지금 3중 치환이죠. 그쵸? 근데 여기는 2중 치환이죠. 그럼 당연히 안정성이 얘가 높기 때문에 이 프로덕트가 메이저 프로덕트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입체 구조를 생각을 해봤을 때 트랜스인 경우에는 아예 얘가 만들어지지가 않아서 얘가 유일한 그런 생성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짜이체프 룰로서 예측을 불가능한, 그러니까 예측을 할 수 없는 오로지 이 프로덕트만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거를 이제 안티 짜이체프 프로덕트라고 얘기를 해요. 유일한 프로덕트인데 짜이체프 룰과는 반대로 더 높은 치환 차수가 아닌 낮은 치환으로 만들어지는 그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금 E2 리액션 중에서 아까 이 사이클릭 구조가 나온 부분부터 여기까지에서의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그냥 아무런 수소나 다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것. 그래서 준평면에 위치한 그런 경우에만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자이체프 룰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프로덕트가 생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 두기 위해서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수도 있구나라는 정도 기억을 해 두세요. 많이 사실 지금 어디죠? 이 앞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우리가 스테레오 케미스트리 한 부분이 있죠. 슬라이드 40부터 여기 48까지 여기까지는 지금 우리가 배우는 E2 리액션 중에 메인 파트는 아니에요. 메인 파트는 아니지만 이러한 입체 구조가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들어간 파트라고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쭉 E1, E2를 다 얘기를 했고 이걸 이제 정리를 해보게 되면 E2랑 E1이랑 이제 비교를 했죠. 여기는 E2 같은 경우에 E1과 비교를 했을 때 더 일반적이고 유용하다라고 되어 있죠. 왜 그런다고 했었죠? 이 E1 메커니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SN1 반응과 동시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정제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E2와 E1 비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파트는 여기 있는 이 부분들이 스트롱 네거티브 차지 베이스를 사용할 때는 E2 그 다음에 weak neutral 베이스를 사용할 때는 E1 메커니즘이 진행되고 그 다음에 E2 메커니즘, E1 메커니즘 역시 둘 다 동일하게 치환 차수, 알킬 그룹의 치환 차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반응 속도가 높아져요. 이건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이 알킬 그룹이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E1, E2를 구별하는 건 사실은 쉽지는 않고 중요 구분 사실은 구분할 수 있는 포인트는 어떠한 스트롱한 베이스를 쓰느냐, 위크한 베이스를 쓰느냐 이 정도 차이고. 그 다음에 E1 메커니즘에서는 이제 한 가지 특징 더 얘기를 해야 될 거는 프라이머리 알킬 할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E1 반응이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점이에요. 우리가 SN1 반응할 때도 얘기를 했었죠. 프라이머리 알킬 할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인터미디에이트 카보캐라이온이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한 이유 때문에 프라이머리 알킬 할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E1 반응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부분을 서로
기억을 해 두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조금 부차적인 부분인데 여기는 넘어갈게요. E2 반응 혹은 E1 반응이 동시에 두 번 진행되면 이렇게 알카인까지 3중 결합을 갖는 알카인까지 만들어질 수 있다. 뭐 여기서도 뭐 그렇다. 그 정도만 기억을 해두면 되고요. 이거 하나만 보고 넘어갈게요. 이 단어만 보고 넘어갈게요. 바이시날 다이할라이드랑 제미날 다이할라이드 이 단어만 보고 넘어갈 건데 엘리미네이션 반응, E2 반응이 만약에 동시에 연속적으로 두 번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면 할로젠 원소가 두 개가 붙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다이할라이드라는 이 컴파운드가 이용이 되는데 이 다이할라이드를 이용을 할 때 이 할로젠 원소가 서로 다른 카본에 붙어 있는 경우는 바이시날 다이할라이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웃자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바이시널을. 그 다음에 이 할로젠 원소가 같은 탄소에 붙어 있는 경우를 제미널 다이할라이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는 제미널을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같은 자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뭐 바이시날이나 제미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또 나오기 때문에 그냥 단어만 그렇구나 이 바이시날이라고 하는 게 다른 자리고 이웃 자리고 그 다음에 제미널이라고 하는 게 같은 자리구나 이 정도만 기억을 해두면 되고 알카인 만들어지는 것 이 메커니즘이나 이런 것들은 굳이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여기는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냥 강염기를 이용한다 뭐 그 정도까지. 그래서 이제 쭉 E1, E2 반응까지 다 얘기를 했고, 여기 보게 되면 지금 알킬 할라이드의 반응을 보게 되면 치환 반응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거 반응, 이 두 가지, 크게는 두 가지 반응을 얘기를 했었고, 이 치환 반응을 쪼개서 SN1, SN2, 그 다음에 제거 반응도 E1, E2. 이런 식으로 나눠서 네 가지의 반응을 좀 크게 배웠었죠.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그래서 언제 SN1이 진행되는지, SN2가 진행되는지, E1, E2가 진행되는지를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 메커니즘을 이해를 했고, 그 다음에 어떠한 환경에서의 반응들이 일어났느냐를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고 있으면 스타팅 프로덕트와 뉴클리어 파일 혹은 베이스를 줬을 때 어떠한 반응이 갈 거다라는 것을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 각각의 반응들이 개별적으로만 진행이 되면 상당히 좋겠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E1 반응 같은 경우에는 SN1 반응이랑 같이 진행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때때로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SN1 반응이랑 SN2 반응이 또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고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어떠한 반응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는 그래서 결정을 하는 그 방법들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를 할 건데 먼저 여기는 제너럴 룰이에요. 일반적인 룰. 그래서 첫 번째 good nuclear files that are weak based favor substitution over elimination. 그래서 좋은 뉴클레어 파일이면서 약한 베이스인 경우에는 제거 반응보다는 이제 치환 반응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건 당연한 얘기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치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뉴클레어 파일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엘리미네이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베이스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윅 베이스면서 좋은 뉴클레어 파일이다. 즉 그 말뜻은 얘가 직접적으로 카본을 공격을 한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치환 반응이 일어나게 되겠다라는 걸 예측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I-, Br-, SH-, CN-, CH3CO-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된다. 여기에 나온 애들은 좋은 뉴클레어 파일들의 대표적인 예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뉴클레어 파일이 사용이 되었다, 반응에 참여되었다 라고 하면 그 경우는 알킬 할라이드와 만나서 치환 반응을 일으킬 것이다 라는 걸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두 번째, 일반적인 그런 룰을 봤을 때 벌키, non-nucleophilic base는 제거 반응을 선호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non-nucleophilic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치환 반응이 용이하지 않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 베이스다라고 하는 것은 제거 반응이 용이하다라는 걸 의미를 하겠죠. 사실 앞에서 얘기했었던 1번과 2번은 치환 반응과 제거 반응을 구분하기 위한 그러한 당연한 사실은 얘기죠. 그래서 벌키한 그런 베이스, 그 다음에 우리가 짧게 하고 넘어갔었던 DBU라든지 DBN 같은 이러한 벌키한 부피가 큰 그런 베이스들 같은 경우에는 제거 반응을 좀 더 활발하게 진행을 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래서 앞에서는 굉장히 좀 크게 제네럴하게 얘기를 한 거고 여기에서는 이제 SN1, 2, E1, E2 얘네들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실질적으로 한번 예시들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경우 터셔리 알킬 할라이드 이 경우를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 경우에는 SN1, SN2, E1, E2 중에 일단 한 가지 제외를 시킬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일단은 이 터셔리 알킬 할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뭐 서로 뭐 더 볼 필요도 없이 일단 SN2는 제외를 시키면 돼요. 왜죠? SN2 같은 경우에는 원스텝 반응으로서 중심에 있는 이 카본을 공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주변에 알킬 그룹이 많이 치환이 되어 있으면 중심까지 공격을 하러 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일단은 SN2는 제외시켜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는 SN1이냐 E1이냐, E2냐 이 정도만 생각을 하고 구분을 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에 지금 딱 나와 있는 거 스트롱 베이스라고 나와 있죠. 일단 스트롱이라는 말이 나오면 E1과 SN1은 제외를 시켜줘요. 왜냐? 스트롱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만큼 반응에 참여하는 애가 반응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반응성이 크다는 얘기는 SN1이나 E1 같은 경우에는 카보캐라이온 중간체를 형성을 해야 되는데 중간체를 형성할 정도의 여유를 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스트롱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SN1, E1 제거 그러면 남은 게 E2밖에 없죠. 그래서 스트롱 베이스를 함께 사용을 하는 터셔리 알킬 할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E2 반응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터셔리 알킬 할라이드 중에서 weak nucleophile or base로 가는 경우 SN1, E1, E2 이 세 가지가 일단은 터셔리 알킬 할라이드에서 가능한데 weak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러면 반대예요. 위에서 반대. 약하기 때문에 원스텝으로 빠르게 반응시킬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E2가 제거가 되는 거죠. 얘는 스트롱인 경우에만 가능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것처럼 아무래도 weak하다는 얘기는 약하다는 얘기는 뉴클레어 파일이나 베이스 둘 다 로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사실은. 그래서 약한 뉴클레어 파일이나 베이스 대표적인 게 여기 있는 H2O죠. 얘는 베이스기도 하면서 뉴클레어 파일이기도 한데 둘 다에서 약한 그러한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 SN1과 E1이 동시에 같이 진행이 되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치환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이렇게 치환이 된 이러한 프로덕트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엘리미네이션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이러한 이중결합 프로덕트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러한 형태로 터셔리 알킬 할라이드는 구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반대쪽 끝으로 갔어요. 프라이머리 알킬 할라이드로 갔어요. 이 프라이머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뭘 제외를 시켜줄 수가 있죠? 여기 네 가지 중에서 프라이머리 같은 경우에는 E1과
SN1을 제거를 먼저 시켜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프라이머리 같은 경우에는 이 E1 반응이랑 SN1 같은 경우에는 카보캐라이온 인터미디에이트를 만들어야 되죠. 그렇죠?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프라이머리 같은 경우는 주변에 알킬 그룹이 적기 때문에 얘가 unstable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애초에 이 카보캐라이온 인터미디에이트이 만들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E1, SN1 얘네들은 제외를 시키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면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SN2랑 E2 이 둘 중에 어떤 걸로 갈 건지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여기는 사실은 뭐 어렵지 않아요. 스트롱. 일단은 뭐 당연히 SN2, E2 둘 다 스트롱한 걸로 가겠죠. 근데 이때 뉴클레어 파일이다 라고 하면 당연히 E2가 아니라 SN2로 진행이 되겠죠. 왜? 뉴클레어 파일은 직접적으로 카본을 공격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SN2 치환 반응이 일어날 거다라는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SN2, 그 다음에 E2, 이 둘 중에 어떤 거냐? 역시 일단은 스트롱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벌키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일단은 SN2 반응은 뉴클레어 파일이 벌키하던 아니면 알킬 할라이드가 벌키하던 벌키한 걸 무조건 제외를 시키겠죠. 그래서 얘는 SN2 제외. 그래서 벌키한 베이스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E2 메커니즘으로 진행이 될 거다. 그래서 E2 프로덕트가 만들어질 거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사실 터셜이나 프라이머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제거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간단한데, 자, 세 번째, 세컨더리예요. 이 세컨더리 같은 경우에는 제외를 시킬 게 없어요. SN1, SN2, E1, E2 네 가지가 전부 다 가능한 그런 반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가지를 전부 다 놓고 이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죠. SN1, SN2, E1, E2 일단은 한번 적어 놓고 자 일단 처음부터 쭉 보죠. 스트롱 베이스 나왔어요. N 뉴클레어 파일 그럼 스트롱이란 말 나오자마자 뭘 지워줘야 돼요? SN1, E1 지워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베이스이기도 하고 뉴클레어 파일 둘 다 되기 때문에 어떤 거 하나를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OH- 같은 얘는 스트롱 베이스이기도 하면서 스트롱 뉴클레어 파일이기 때문에 SN2 프로덕트도 만들어지고 E2 프로덕트도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합쳐져서 나오는 믹스처로 나오는 그러한 결과가 이제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 이제 가서 볼까요? SN1, SN2, E1, E2 쭉 일단 적어 놓고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스트롱 나왔어요. 스트롱 나오자마자 SN1, E1 제외시켜 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벌키 나왔어요. 벌키 나오면 SN2 제외시켜 준다 그랬죠. 그럼 남는 게 뭐밖에 없어요? E2밖에 없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E2 메커니즘 단독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쭉 이어지는 거예요. 세컨더리 알킬 할라이드 중에서 이 경우 SN2, SN1, E1, E2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일단 여기 첫 번째 weak 나왔어요. 약한 거니까 SN2, E2 제외되겠죠. 그 다음에 weak nuclear firewall base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SN1, E1 동시에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프로덕트가 SN1 프로덕트랑 E1 프로덕트가 동시에 생성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쭉 각각의 어떠한 일단 첫 번째 중요한 게 뭐였냐면 차수예요. 프라이머리냐, 세컨더리냐, 터셜이냐. 어떤 알킬 할라이드냐에 따라서 1차적으로 무조건 제외되는 애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외되지 않는 애들이 있었죠. 그래서 어떠한 반응으로 진행될지 알킬 할라이드가 어떠한 반응으로 진행될지를 알아볼 때는 첫 번째로서 이 알킬 할라이드가 얼만큼 치환이 되어 있느냐를 먼저 찾아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뉴클레어 파일 혹은 베이스가 어떠한 상황인지 얘가 스트롱인지 혹은 윅인지 아니면 벌키한지 혹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줌으로써
SN1인지 2인지 E1인지 2인지 이런 것들을 구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구별을 하는 게 별로 그렇게 완전 어렵거나 복잡하진 않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조건들을 살펴보게 된다면,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SN1, SN2, E1, E2 리액션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쭉 다 정리를 해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우리가 했었던 순서대로 다시 터셔리로 가게 되면 일단 여기에서는 뭐예요? SN2부터 제거하는 거죠. 만약에 위크한 것이다. 그러면 SN1, E1이 동시, 그 다음에 스트롱, 베이스다. 그러면 E2 반응이 진행되는 거고.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같은 경우에는 제외를 시켜줄 수 있는 게 E1과 SN1을 제거를 시켜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뉴클레어 파일이면 SN2, 그 다음에 벌키한 베이스면 E2 반응이 진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거를 아무것도 시킬 수가 없는 세컨더리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조건, 뭐 일단 스트롱이게 되면 스트롱 베이스 뉴클레어 파일이면 SN2와 E2가 동시에 진행되고 스트롱 벌키 베이스면 E2만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위크한 베이스 뉴클레어 파일 같은 경우에는 SM1, E1이 진행된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봤었던 그런 예시들을 다시 한번 쭉 같이 이제 정리한 그런 내용이 되는 거겠죠.